벌써 많은 분들이 오셨네요. 예비 창업자분들을 위해서 A to Z로 강연을 하게 될 필드키친 대표 강지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예비 창업자분들이 사실 어떤 거부터 시작을 해야 될까 이런 것들을 많이들 모르시거든요. 그리고 주변에 물어볼 사람도 없고, 물어볼 사람들이라고 해봐야 창업을 아직 안 해본 분들이 사실 대다수일 건데요. 그래서 어떤 거를 준비하면 될지 제가 고민을 많이 해봤습니다. 2년 내 요식업 폐업률이 84%나 된다고 해요. 근데 또 아이러니하게도 그런 분들이 창업 교육조차 받지 않고 오픈을 하는 경우가 또 82%예요. 이 말을 한번 생각을 해 본다면 창업 교육을 하지 않고 오픈을 하는 분들이 대다수 2년 이내에 망한다. 뭐 이런 맥락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창업자분들이 어떤 거를 알고 시작하면 좋을지, 그리고 또 대안으로 만약에 프랜차이즈를 선택한다면 어떤 걸 위주로 좀 보면 좋을지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저도 처음부터 창업을 준비했던 건 아니에요. 여기 지금 뭐 많은 분들이 오셨지만 여기 오신 분들처럼 저도 원래는 샐러리맨이었습니다. IMF 때 많은 분들이 어려워졌는데 저희 가정도 사실 그 가정 중에 한 가정이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중학교 때부터 좀 자연스럽게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지내왔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좀 어린 나이에 돈에 대한 갈망 이런 게 좀 생겼던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전문대를 나왔거든요. 전문대를 나와서 좀 조기 취업을 빨리 하고 싶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20살에 군대를 다녀와서 전역하자마자 취업 준비를 했었습니다. 그때가 22살이었는데 이제 공채 시즌에 이 롯데와 GS의 서류를 합격을 하게 돼요. 근데 또 여기서 또 재밌는 게 이 롯데 자산개발이라는 회사에서는 사실 4년제 인재를 뽑는 곳이었는데 저는 그때 전문대다 보니까 2년제였거든요. 근데 운 좋게 서류가 합격이 되게 됩니다. 참 아이러니하죠. 근데 서류 합격을 했는데 한 일주일 정도 있다가 인사팀에서 연락이 오더라고요. 원래 우리는 4년제를 뽑는 데인데 실수로 좀 서류 합격을 하게 됐다. 죄송하다. 그래서 제가 면접을 볼 기회만 달라. 그럼 내가 더 이상 아무런 얘기를 하지 않겠다. 이렇게 하니까 회의를 하고 다음날 연락을 준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다음날 연락을 받고 어쨌든 면접을 볼 기회를 얻게 됐습니다. 그러고 나서 참 운이 좋게도 롯데라는 회사에 들어가서 열심히 회사 생활을 시작하게 됩니다. 근데 이 회사 생활을 하면서 뭐 여기 대기업에 계신 분들도 있겠지만 우리나라가 이런 학연, 지연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저만 진급을 안 시켜주는 거예요. 타부서에 있는 대리님이 그때 40대 초반이셨는데 약간 그분도 저랑 같은 전문대 출신이다 보니까 내 미래가 저렇게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에 사직서를 이제 준비하고 바로 퇴사를 하게 됩니다. 제가 이때 23살이었는데 좀 어리다 보니까 이런 닭갈비라든지 이런 메뉴에 대한 관심이 제가 좀 많았었어요. 굉장히. 이제 이 닭갈비라는 아이템을 가지고 장사를 시작하게 됩니다. 여기가 이제 제가 처음에 오픈을 했던 곳이고요. 여기는 처음 들어간 자금은 약 3천만 원 정도 들어갔고 참 운이 좋게 바로 순이익이 1000에서 1500만 원 정도씩은 나왔어요. 여기는 이제 보증금이 원래는 2000에 120짜리 자리였는데 모아놓은 돈이 뭐 2,500, 3,000 정도밖에 없었기 때문에 보증금을 100에 160으로 바꿉니다. 원래는 사실 건물주분들이 안 해주시죠. 근데 2번 찾아가고 3번 찾아가고 4번째 찾아가니까 그래 그럼 해봐라 이런 기회를 주시게 돼서 이렇게 좀 셀프로 하게 됐었고, 어떻게 보면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A부터 Z까지 혼자 부딪히면서 하면서 좀 느꼈던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뭐 때문에 바로 이렇게 좀 성공을 할 수 있었을까?
지금 와서 생각을 해보면, 여기가 이제 전라북도 군산이라고 있어요. 거기 이제 군산대 앞에 있는 상권이고, 9년 전이니까, 이때 당시에는 좀 젊은 청년이 장사를 하거나 이런 경우가 흔치 않았기 때문에 좀 이렇게 공사를 셀프로 하면서 주변 이제 오며 가며 뭐 가는 주민들이라든지 뭐 대학교 친구들이라든지 이런 친구들한테 좀 알게 모르게 오픈 전부터 구전 홍보가 좀 많이 이루어졌었고, 뭘 알았는지 모르겠지만 그때 당시에 이 군산대 앞에 제가 좀 상권 분석을 나름대로 했었습니다. 어쨌든 이 닭갈비라는 아이템을 가지고 할 건데, 이 앞에는 닭갈비집이 하나는 있었어요. 하나 있었는데, 이 닭갈비집이 좀 엄청 오래되고 굉장히 좀 허름하고, 맛도 좀 떨어지고, 가격도 좀 비싸고, 그래서 이 정도는 내가 충분히, 어쨌든 좀 잘 다니던 회사를, 때려치고, 여기 군산으로 내려간 거기 때문에 굉장히 간절했어요. 간절했고, 저를 진급시켜주지 않은 회사에 복수를 하고 싶은 마음이 들었고, 그러니까 더더욱 좀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이 모여서 좀 이때 창업이 좀 잘 되지 않았나 라는 생각을 하고, 자, 다음은 이제 우리 초보 창업자분들이 어떤 순서대로 장사를 해나가면 되는지를 이제부터 하나씩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처음에는 아이템을 먼저 정한 다음에 상권을 정해야 돼요. 상권 먼저 정하고 거기에 아이템을 넣는다. 이게 좀 와전된 거거든요. 아이템 먼저 정하고 상권을 정해야 된다. 이 상권을 정한 다음에 상가를 구하고 그 안에 상권에 있는, 그 다음에 인테리어 동선을 잡고 위생교육 받고 영업시급증 내고 사업자 등록증 내면 되는데, 앞에 있는 부분을 제가 조금 추후에 다시 또 설명을 드릴 거고, 사업자 등록증을 낼 때 간이 사업자랑 일반 사업자가 있습니다. 이해하기 쉽게 설명을 드릴게요. 일반 사업자는 인테리어비를 내가 많이 쓸 거다 하면 일반 사업자를 선택하시고, 왜냐하면 환급을 받아야 되니까. 근데 그런 게 아니고 배달 아이템을 할 거다, 내 초기 비용이 얼마 들지 않는다 하는 경우는 간이 사업자를 선택하시면 된다. 왜냐하면 이거는 환급을 거의 받지도 않고 부가세율이 1%예요. 간이 사업자는. 일반 사업자는 10%고, 그러니까 이걸 꼭 알고 가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이 상가를 구할 때 꼭 체크해야 될 부분입니다. 만약에 동일한 컨디션의 매장이고, 동일한 위치에 있고, 동일한 월세라고 가정을 했을 때, 어떤 매장은 이미 장사를 하고 나간 매장이라서 증설이 돼 있는 경우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뭐 10kg로 증설이 되어 있다. 만약에 안 했으면 여기는 기본은 5kg가 돼 있거든요. 근데 우리 보통 장사하려면 10kg 정도의 전기 사용량이 필요해요. 근데 이 안 돼 있는 매장 같은 경우는 내가 처음 들어가면 내가 이걸 다 신청을 해서 돈도 내고, 돈은 보통 이제 1kg 정도 증설할 때 10만 원 정도 비용이 발생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미리 상가를 계약하기 전에 한전에 전화해서 물어보면 다 알려줍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미리 알고 들어가면 한 50만 원이라도 세이브한 상태에서 시작을 할 수 있다 라는 내용이고, 그 다음에 가스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LPG, 도시가스. 이것도 제가 좀 이해가기 쉽게 설명을 드리면, LPG가 도시가스보다 한 2배 비싸다. 이 말은 뭐냐면, 도시가스로 내가 장사를 하면 40만원, 50만원 가스비가 나올 건데, 만약에 LPG인 곳을 가서 장사를 하게 되면 8, 90만원 정도 나온다, 매월. 그러니까 이것도 동일한 컨디션이라는 가정이라고 하면 분명히 좀 체크를 하고 넘어가야겠죠. 닭갈비집 창업을 한 사례를 한번 보여드렸었는데, 운이 좋아서 힘든 구간이 그렇게 있진 않았어요. 물론 일은 뭐 16시간, 17시간 이렇게 했지만 요새는 조금 더 어려운 것 같아요. 경쟁도 조금 더 치열해졌고, 그러다 보니까 3개월 정도의 운영 자금은 우리가 좀 만든 상태에서 창업을 해야 된다. 밑도 끝도 없이 영끌한 상태로 창업을 하면 잘 안 됐을 경우에 버틸 수 있는 자금이 없기 때문에 그 다음 대책을 마련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반드시 3개월 정도 운영할 수 있는 자금을 꼭 만들어야 되고, 이거는 회사를 다닐 때 꼭 대출을 받아야 됩니다. 회사를 그만두면 은행에서 대출을 해주지 않아요. 그리고 이제 회사를 그만둔 상태에서
내가 자영업을 시작했는데 대출을 받으려면 우리 신용보증재단이 제일 만만합니다. 근데 이 신용보증재단도 3개월 정도의 매출이 있어야 대출을 저금리로 해주기 때문에, 그래서 3개월 정도의 운영자금이 반드시 필요하다. 3개월을 버티고 신용보증재단을 갈 수 있어야 그 다음 상황을 고려해 볼 수 있고 준비할 수 있다. 그 다음은 이제 쭉쭉쭉쭉 썼는데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부터는 조금 스타트업이라든지 내가 뭐 제조업을 한다든지 이런 분들부터 저쪽으로 이제 가시기 시작하면 되고, 그 위에 소신공까지는 우리 자영업자분들이 신용보증재단 만땅으로 차면 그 다음 이런 순서로 하면 이 프로그램을 같이 연동을 안 시켜요, 여기는. 그러니까 여기가 다 찼으면 저쪽을 가보면 또 더 받을 수도 있다. 물론 저금리겠죠. 저 같은 경우 신용보증재단에서 7천만 원 정도 제가 대출을 받았었는데, 보통은 2천만 원, 3천만 원 정도 해줍니다.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그 담당자를 계속 찾아가면, 뭐 2번이고 3번이고 찾아가면 은행과 연계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알려줍니다. 그러니까 꼭 뭐 2천만 원, 3천만 원 내가 다 찼다, 더 이상 대출 못 받는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필요하다면, 내가 있을 목적이 분명하게 있다면 계속 문 두드리면 분명히 더 할 수 있다 라는 내용입니다. 자, 이렇게 이제 닭갈비집을 제가 해 오면서 또 한 1년 정도 운영을 하다 보니까 운 좋은 기회가 또 생기게 됩니다. 뭐냐면 저기 과천 경마장 레츠런파크라고 있어요. 거기 이제 특수상권에서 제가 장사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었는데, 어떤 가게냐면 뭐 푸드코트와 카페, 그리고 이 과천 과학관에 가면 이제 기차가 하나 있는데 여기 브런치 카페를 운영을 했었습니다. 이때부터는 이제 운영하는 매장이 좀 여러 개가 생기게 되면서 약간 이 오토 매장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약간 이 장사에서 조금 사업으로 넘어가는 단계였습니다. 여기를 보시게 되면 여기는 이제 특수상권이다 보니까 수수료 매장이었어요. 수수료 매장. 수수료 매장이 뭐냐면 내 매출의 일정 구간, 예를 들면 여기는 이제 11%였다라고 가정을 하면 매출의 11%를 월세 대신 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일장일단이 있죠. 내가 매출을 많이 내면 많이 낼수록 월세가 올라가는 거고, 그게 아니라고 하면 뭐 매출이 뭐 3천만 원 정도밖에 안 나온다 이러면 그만큼 월세를 적게 내는 거고, 일장일단이 있는 매장이었습니다. 이 두 군데를 운영하면서 어쨌든 이제 4개의 매장이 생기게 되니까 직원 관리를 어떻게 하면 좋을지, 그리고 식자재 비용을 어떻게 낮춰야 될지, 여기는 또 메뉴를 항상 좀 재개발을 하고 해야 되는 약간 그런 곳이었기 때문에 그런 고민들을 참 많이 했었고, 보시게 되면 이제 이 메뉴 개발을 하는 데 있어서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참 많은 것 같더라고요. 근데 저는 메뉴 개발을 하는 게 좀 재미있었고 굉장히 쉬웠었습니다. 제가 간단한 예시를 한번 들어버릴게요. 예를 들어서 제가 떡볶이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근데 어떤 떡볶이 집에서 떡볶이를 시켜 먹었는데 뭐 오뎅이나 뭐 소스나 이런 건 잘 모르겠는데 이 떡이 너무 맛있는 거예요. 그러면 뭐 만약에 배달을 시켜 먹었다고 하면 그 뭐 배달의 민족이나 이런 데 정보를 한번 보면 주소가 다 나오거든요. 그러면 그 해당 주소지를 찾아가서 한 8시, 9시 이쯤 가면 쓰레기 이제 버리기 시작해요. 그럼 그 매장이 쓰레기를 어디다 버리는지를 보고 실제로 쓰레기 봉투를 좀 뒤져봅니다. 그러면 어떤 재료를 쓰는지 다 있어요. 그래서 그 떡이 내가 맛있었다. 그럼 떡봉투만 찾으면 되겠죠. 그 떡봉투의 뒷라벨에 보면 제조사가 다 나옵니다. 뭐 소비자 보호센터 전화해서 여기 샘플 좀 필요한데 샘플 좀 받고 싶습니다. 구매하고 싶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면 그 떡 샘플을 다 받아볼 수 있다. 언제 제가 떡을 100가지 이상 먹어봅니까? 시간이 장사느라 없는데. 그런 식으로 하나씩 내가 좋은 것만 벤치마킹을 해서 가지고 올 수 있다. 예를 들면 소스도 마찬가지예요. 이 소스는 조금 더 여기서 확장을 해본다면 이 소스는 뭐 간장이 오뚜기 건지 몽고인지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의 내가 배합률을 알고 이런다고 하면 그 매장의 소스가 굉장히 맛있었다.
그러면 그런 거 하나하나 찾아볼 수 있는 거예요. 미림이 어디 건지, 식초가 어디 건지, 말통을 쓰는지 이런 걸 하나하나 우리가 벤치마킹을 해서 찾으면 남들보다 조금은 지름길로 갈 수 있는 방법이다 라는 거고, 두 번째로는 요새는 이제 이런 기성 아이템들이 굉장히 잘 돼 있어요. 예를 들면 뭐 마늘 데리야끼 소스 뭐부터 해서 뭐 여러 가지 소스들이 있죠. 근데 이 나만의 소스를 개발하고 싶다 할 때 이 기성 아이템들을 활용하면 조금 더 빠르고 쉽게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마늘 데리야끼 소스를 만들고 싶은데 시중에 있는 거는 마늘 함량이 너무 적어서 내 성에 안 차 라고 하면 뭐 오뚜기가 됐든 셰프원이 됐든 데리야끼 소스 다 나옵니다. 이걸 구매해서 여기에 내가 간마늘만 투여하면 나만의 마늘 데리야끼 소스가 나오는 거예요. 그 함량을 내가 조절을 해야겠죠. 뭐 그런 식으로 메뉴 개발들을 충분히 많이 할 수 있고, 이게 왜 조금 더 안전한 방법이 될 수 있냐면 이런 대기업에서 나오는 범용 소스들은 이미 전문가들이 엄청난 시행착오를 겪고 개발을 한 소스예요. 여기에 내가 원하는 색깔을 조금 더 가미한다고 하면 훨씬 더 쉽게 메뉴 개발을 할 수 있다 라는 내용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이제 원가율을 어떻게 다운을 시킬 수 있을까? 이 부분은 약간의 공부가 좀 필요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지금 애호박이, 제가 뭐 예를 들어서 짜그리집을 하는데 애호박이 들어가는데 애호박이 너무 비싸요. 키로에 막 10,000원이야. 그러면 이거를 뭘로 대체할 수 있지? 대체 아이템을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럼 주키니를 또 공부를 한 사람이 알 수 있겠죠. 이거는 공부를 해야 돼. 식자재에 대한 공부가 밑바탕에 조금 깔려 있어야 된다. 내가 쓰고 있는 아이템에 대해서 정도는. 그러면 주키니는 뭐 키로에 5,000원이야. 그러면 그때는 좀 대체를 하는 겁니다. 맛의 차이가 뭐 2%, 3% 정도는 나겠지만 이거는 소비자들이 느끼지 않는 정도의 수준이다. 그러면 이렇게 좀 대체를 할 수 있어야 되고, 요새는 인터넷이 참 잘 돼 있어요. 뭐 실예로 뭐 수입 대파다 이러면 뭐 식자재에서 우리가 받을 때 뭐 10kg에 30,000원이면 인터넷에 검색을 해보면 22,000원, 21,000원에도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거를 내가 조금만 부지런을 떨면 택배로 받거나 해서 뭐 10kg에 벌써 9,000원씩 원가율을 다운시킬 수 있습니다. 이게 하다 보면 귀찮을 것 같지만 거기를 사러 가는 시간보다 인터넷으로 시키면 내가 재고 관리만 똑바로 할 수 있으면 그게 훨씬 더 나은 방법이라는 거예요. 다시 또 이제 이 야채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할 건데, 왜 야채에 대한 공부를 좀 해야 되냐면,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우리가 요리를 하는데 당근이 들어간다. 자, 그러면 보통 제주 흑당근 맛있잖아요. 근데 그거를 대체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냐? 중국산 세척 당근. 당도도 더 뛰어나고 쓰기도 더 용이하고 크기도 더 크고 가격도 훨씬 저렴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걸로 대체 식자재를 할 수 있어야 된다. 그리고 알아야 된다. 내가 쓰는 식자재에 대해서는 꼭 공부를 해서 어떤 식자재로 대체할 수 있는지를 알고 있어야 된다. 이런 내용이고요. 이거를 좀 계속 하다 보면 어떤 식자재를 좀 공용화 시킬 수 있을지, 겸용으로 뭘 쓸 수 있을지를 조금 또 감이 잡히게 됩니다. 그렇게 하면 애매하게 남는 재료들을 줄여서 로스율을 조금 더 다운시킬 수 있다. 그럼 원가율이 줄어든다 라는 내용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내용인데요. 여기는 약간의 꼼수가 하나 있습니다. 그건 제가 좀 마지막에 말씀드리고 내용부터 보겠습니다. 청년 내일 채용 공제, 여기 직장 다니시는 분들 많이 있을 거니까 아마 뭐 받아보신 분도 있고 어떤 건지 아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이게 뭐냐면 정부에서 2년 동안 청년한테 약 1,200만 원 정도, 청년이 부담하는 게 한 200만 원 정도 되니까 2년 동안 1,000만 원을 그냥 공짜로 주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어렵지가 않아요. 신청하는 방법이 그냥 서류 몇 개만 집어 넣으면 할 수 있는 거고, 이거 정부에서 그냥 공짜로 주는 겁니다. 한 달에 50만 원씩 이 청년의 계좌로 적금을 들어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 사장님들이 받아야 될 거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내가 청년을 뽑았는데 맨날 청년 뽑으라고 하면서 정부에서는 뭘 해줄 거냐, 나도 힘들어 죽겠는데. 그래서 나온 게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 이거는
매년 조금 정책이 바뀝니다. 뭐 이름도 바뀌고 청년 도약 장려금, 뭐 청년 추가 고용 장려금 뭐 이런 형태로 좀 바뀌게 되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2년 동안 우리 사장님한테 청년 한 명당 한 달에 한 60만 원 정도, 그래서 한 6개월이나 3개월 단위로 신청할 수 있게 해서 실제로 나라에서 돈을 줍니다. 저 같은 경우에 이 4개의 사업장을 운영할 때 실제로 나라에서 받았던 돈이 한 5천만 원 정도는 공짜로 그냥 꽁돈으로 받았었습니다. 청년도 뽑고 돈도 지원받고 우리 청년도 청년 내일 채용 공제 해주고, 그러니까 2년 정도는 절대로 그만 안 두고. 이게 두 개가 깐부 같은 거예요. 깐부. 그러니까 이거 꼭 알고 계셔야 됩니다. 이걸 들면 청년이 예를 들어서 이 식당에서는 240만 원을 주는데 청년 내일 채용 공제를 해주고, 이 식당은 260만 원을 주는데 청년 내일 채용 공제를 안 해주면 청년 입장에서는 240만 원 주는데 청년 내일 채용 공제를 들어주는 데가 더 이득이다 라는 내용을 알고 가셔야 되고요. 이 두 가지가 또 가장 중요한 게 고용보험 인원이 5인이 넘어야 돼요. 5인. 이 말이 뭐냐면 우리 소상공인 분들은 사실 직원을 5명을 어떻게 뽑습니까? 불가능하죠. 어느 정도 규모가 있지 않는 한. 그래서 제가 좀 생각을 해보다가 적용을 했던 게, 아르바이트를 파트타임 뭐 2시간이든 3시간이든 주말도 뭐 나누고 하면 5인을 충분히 만들 수가 있습니다. 5인을 뭐 주말에 파트 2명, 평일에 파트 2, 이렇게 하면 벌써 4인이죠. 그리고 이거를 또 평일도 살짝 쪼개면 5인 충분히 만들 수 있습니다. 5인을 만든 상태에서 직원을 채용하게 되면, 청년을, 그러면 이걸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반대로 청년을 먼저 뽑고 알바를 채용한다? 못 받습니다. 이거 분명히 알고 가셔야 돼요. 알바 먼저 뽑고 청년 뽑아야 된다를 알고 가셔야 됩니다. 그리고 두리누리 장려금, 이거는 그냥 고용보험 사이트 가셔서 신청하시면 사회보험료 지원하는 겁니다. 이거 버튼 몇 번만 누르면 되는 거니까 꼭 이런 것들은 받아 먹어라 라는 내용이고요. 자, 그리고 이제는 배달 장사를 이제 시작을 했었고, 사업으로 어떻게 이제 됐는지 이런 내용들을 좀 소개하면서 또 이런 식으로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여기는 제가 이제 그 경마장을 장사할 때 배달 아이템들을 계속 좀 시도를 하고 있었어요. 2017년 초부터 이제 배달을 저는 했었는데, 2018년도 중순이 되니까, 처음에 말씀드린 닭갈비 매장에서 했었는데 2018년부터 갑자기 배달 매출이 막 오르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순간에는 이 주객전도가 돼서 배달 매출은 하루에 200, 300씩 나오는데 홀 매출은 100만 원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여기는 원래 홀을 하기 위한 매장이었다 보니까 동선도 엄청 꼬이고 일하는 친구들이 너무 힘들어하고, 막 점심시간에 손님은 몰려오는데 막 배달은 배달대로 몰려오고 막 동선은 다 깨지고, 그래서 고민했던 게 이제 아예 배달 매장으로 가야겠다 라는 생각을 했고, 이전에는 좀 투자금들이 들어가는 매장들을 했었다고 하면, 이 배달 매장은 인테리어라고 딱히 할 만한 게 뭐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초기 투자금 자체가 뭐 3,500만 원, 3천만 원 정도로 저렴했고, 이때 당시에는 뭐 우리 퀵 비용, 요새는 뭐 배달의 민족 수수료네 뭐네 이런 것 때문에 말 많잖아요. 이때는 뭐 수수료가 굉장히 저렴했습니다. 퀵 비용도 뭐 한 건에 뭐 2,500원 얼마 안 했어요. 그래서 돈을 손쉽게 벌 수 있는 시기였다. 이때 제가 이제 배달 브랜드를 하면서 배달 브랜드를 한 7개 정도 기획을 해서 좀 운영을 했었고요. 그래서 어쨌든 2019년 3월에 처음으로 이제 배달 매장으로 나왔었고, 군산에서 이제 닭갈비집을 접고 이 배달 매장으로 이전을 했고, 배달 매장으로 이제 이전을 하니까 오히려 훨씬 장사하기가 좋은 거예요. 이 홀매장을 병행하면서 할 때보다 동선도 훨씬 좋고 배달에만 집중을 할 수 있으니까 매출도 뭐 하루에 300, 400, 이때는 그냥 매출을 제가 하고 싶은 대로 조정을 할 수 있을 정도의 난이도였어요. 배달 시장이. 이 코로나 때문에 너무 어려워졌지만 이때는 정말 쉽게 장사했었습니다. 그래서 전주에도 그냥 컨트롤 C, 컨트롤 V 복사 붙여넣기로 바로 깠는데 또 하루에 300만 원씩 나오고, 익산에도 했는데 또 똑같이 되고, 이걸로 직영점 100개 해야겠다. 그냥 이렇게 쉽게 장사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라는 생각을 했었고, 근데 이제 지방이고 좀 인원의 문제, 이 지역의 문제 때문에 그렇게 하진 않았었습니다. 아까 서두에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분들이 있어요. 이 상가가 너무 좋아서 이 상가 먼저 정해놓고 여기에 그냥 아이템을 박는 분들이 있어요. 이러면 절대 안 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내가 뭐 예를 들어서 찜닭을 할 거야. 내가 찜닭을 할 건데 이걸 홀로 할 건지 배달로 할 건지도 정해야 되고, 그걸 정하게 되면, 자, 배달로 할 거다 이러면 배달에 어울리는 상권, 근데 이 아이템이 이건 좀 객단가가 나가는 거니까 아무래도 아파트가 있는 배달 상권으로 들어가야 된다, 이런 순서로 가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이 상가 먼저 구해버리면 아파트가 있는 상가에 찜닭을 하려고 하다가 요새는 덮밥 짜글이가 좋아 보이네, 여기에 덮밥 짜글이가 들어가야지, 이러면 잘못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상가 먼저 구하면 절대 안 되고, 아까 말씀드린 것들 토대로 상가 구할 때 팁들을 좀 적용을 해서, 일단 첫 번째 아이템을, 내가 어떤 아이템에 자신 있는지, 내가 자신 있는 아이템을 먼저 정하고 이걸 홀로 할 건지 배달로 풀 건지를 정한 다음에 상권을 정해야 된다. 그래야 좀 운영하는데 차질이 분명히 없을 거다. 상가 먼저 정하고 아이템을 꽂으면 잘못될 수 있는 확률이 조금 더 늘어난다 라는 내용입니다. 배달 상권은 딱 이거 하나 정도 기억하시면 좋아요. 반경 1.5km 안에 내 아이템을 원하는 주거 상권들이 밀집되어 있느냐. 왜 반경 1.5km가 중요하냐면 이 반경 1.5km 안에 있어야 가는 시간도 줄어들 것이고 퀵 비용도 줄어들 것이고, 그러면 다른 경쟁업체보다 배달비가 싸고 훨씬 더 빨리 도착하고, 이것부터 벌써 플러스 점수를 먹고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면 좀 멀리 있는 동일한 매장이라고 하면 여기가 훨씬 더 이점이 많겠죠. 이 배달 매장은 사실 이 플랫폼이 월세가 돼서 기반으로 하는 장사예요. 그러니까 월세가 비싼 곳을 좀 지양하셔라 라는 내용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내용이에요. 이 배달 아이템을 먹는 우리 소비자들은 배달 어플을 키는 동시에 자기들은 배달을 시켰다고 약간 착각을 하고 있어요. 분명히 내가 시킨 거는 10분, 20분밖에 안 됐는데 이 사람들은 배달 어플을 키자마자 내가 시켰구나 라고 이상한 착각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배고프니까 이 배달 어플을 켰거든요. 그러니까 이 시간도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자, 제가 플랫폼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해야 된다고 했는데, 배달 장사를 하실 분들이 만약에 있다고 하면 반드시 이 배달 플랫폼에 대해서 공부를 해라. 제가 좀 이따가 왜 해야 되는지 이유를 한번 말씀드릴게요. 왜 공부를 해야 되냐면 꼼수들이 굉장히 많이 숨어 있어요. 우리 사장님들이 잘 모르게끔 꼼수들이 굉장히 많이 숨어 있고, 어쨌든 이 배달 플랫폼을 통해서 고객한테 노출이 되는 거고, 어떤 형태든 이 배달 플랫폼을 통해서 저의 가게를 알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배달 플랫폼에 대해서는 반드시 좀 공부를 많이 하셔라 라는 내용이고, 요새는 이런 게 잘 돼 있어요. 뭐 예를 들면 장부대장이라든지 뭐 이런 스타트업 회사들, 이게 뭐냐면 어느 곳에서 배달이 제일 많이 들어오는지 이걸 알게 되면 배달의 민족 깃발을 어디다 꽂으면 효율이 조금 더 잘 나오는지를 그냥 볼 수 있습니다. 이거 제가 홍보하는 게 아니고 월에 한 1,100원 정도예요. 근데 그거를 이렇게 이 빅데이터를 이용할 수 있는 도구다, 똑똑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다 라는 거고, 리뷰 이벤트 이런 거는 무조건 하셔야 돼요. 가끔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리뷰 이벤트를 하는데 고객이 리뷰 이벤트 신청을 하고 리뷰를 안 달아줘요. 그래서 안 해요. 이런 분들은 장사를 그냥 안 하셔야 돼요. 그런 마인드로는 장사를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그냥 이거는 손님한테 주는 거다 라는 개념으로 가야 되고, 리뷰 이벤트 안 하는 식당들 요새 거의 없습니다. 그런 경쟁에서 살아남지 않겠다는 말이랑 똑같은 거예요, 안 한다는 거는. 근데 리뷰를 조금 더 달게 할 수 있는 방법을 그럼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되는데,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습니다. 뭐 예를 들면 우리 안심번호가 주문할 때 고객한테 나오니까 음식이 출발할 때 우리가 좀 장사를 하다 보면 여기서 출발하면 몇 분 걸리는지 알거든요. 그럼 그 안심번호로 그냥 복사 붙여넣기 해놓고 고객님 음식이 출발했습니다. 지금부터 한 15분 걸릴 예정입니다. 맛있게 드시고 리뷰 부탁드립니다. 이 정도만 해도, 자, 고객이 어쨌든 이제 음식을 먹을 때 핸드폰을 봅니다. 그럼 뭐 문자가 와 있어요. 뭐 15분 안에 도착한다고 했네.
이러면서 기특하니까 리뷰라도 하나 더 달아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더 달 수 있는 방법들을 고민을 해야지, 리뷰 안 달아주니까 리뷰 멘트 안 할 거예요, 이런 얘기는 절대로 하시면 안 됩니다. 자, 플랫폼을 왜 우리가 이해를 하고 접근을 해야 되냐라는 개념을 제가 지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요새는 이제 단건 배달이라고 해서 수수료 정책으로 바뀌어요. 배달 금액의 수수료. 왜 공부를 해야 되냐면, 자, 여기 보면 이제 일반형이 있고 절약형이 있고 포함형이 있어요. 이 수수료가 전부 다르죠. 근데 이 내가 팔고 있는 아이템의 객단가에 따라서 내가 가져갈 수 있는 금액이 달라집니다. 자, 지금 객단가를 예를 들어서 4만 원으로 가정을 해볼게요. 4만 원으로 가정을 하게 되면 만약에 내가 이 플랫폼을 이해를 못하고 그냥 편한 걸로 할래, 배달비 포함형으로 할 거야 라고 하면, 이걸 선택한 사장님보다 똑같은 금액을 파는 건데 이 금액을 받게 돼요. 이 금액을. 이걸 선택한 분은 이 금액을 받는 건데, 이게 그 굉장한 꼼수거든요. 그러니까 이 배달앱인 아니다, 이런 말 하면 안 되고, 아무튼 굉장히 많이 떼가요.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가 이해하고 이 꼼수에 넘어가지 말자, 이런 취지입니다. 자, 이거는 객단가 4만 원짜리일 때, 예를 들어서 이제 객단가가 떨어졌어요. 덮밥차글이다 이런 걸 팔면 18,000원이 됐죠. 그러면 반대로 이런 배달비 포함형을 선택해야 500원씩 더 남게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셨나요? 그러니까 이 배달 플랫폼의 중개 수수료가 다 다른데 가장 중요한 건 내 매장의 객단가를 알아야 된다. 제가 봤을 때는 2만 원 정도의 기준으로 2만 원 미만은 배달비 포함형이 유리하고 2만 원 이상부터는 수수료 일반형이 유리하다. 쿠팡이츠, 배민원, 요새 다 단건정책 이걸로 바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을 꼭 알고, 지금 혹시라도 장사를 하고 계신 분들이 있다고 하면 이거 공부하시고 적용을 하셔라 라는 내용입니다. 자, 여기는 이제 제가 작년 작년 이맘때죠. 이맘때 이제 코로나가 끝나갈 때쯤 좀 무권리로 강남역 앞에 매장을 얻은 곳입니다. 여기는 좀 인테리어에 힘을 좀 많이 들여서 돈이 좀 상당히 많이 들어갔어요. 그래도 이제 다행인 건 항상 좀 순위 구간이 바로 좀 안정기로 접어들었고, 좀 그렇게 어쨌든 운영을 해 나갔고, 이때 제가 좀 집중했던 거는 인건비가 올라가는데 어떻게 인건비를 좀 줄일 수 있을까. 그래서 키오스크를 도입할 수 있는 동선에 대해서 좀 집중을 했고, 앞으로의 인구 추세, 앞으로의 트렌드가 어떻게 바뀌어 나갈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굉장히 집중을 많이 했었습니다. 제가 이 배달 장사 아까 했다고 말씀드렸는데, 이때 당시에 브랜드가 운영하는 게 7개였어요. 그 중에 이제 하나의 브랜드를 좀 갈고 닦아서 이제 홀로 나온 겁니다. 1인 가구가 데이터를 좀 조사를 해보니까 이게 매년 증가하더라고요. 매년 조금씩 증가하는 것도 아니고 매년 5%에서 10%씩 계속 증가해요. 저도 심지어는 1인 가구고, 요새 결혼도 다들 늦게 하는 추세잖아요. 그리고 더불어서 1인 가구가 더 가속화되면서 약간의 가심비라는 좀 개념들이 좀 자리 잡기 시작한 것 같아요. 나를 좀 더 사랑하자, 내가 쓰는 거에 조금 더 돈을 안 아끼는 문화가 좀 생겨나가는 것 같았고, 그 다음에 노령화는 알고 계실 거예요. 근데 제가 이제 이 두 가지에서 고민을 했던 게, 저는 어쨌든 좀 청년이고 저도 1인 가구고 이러다 보니까 이 1인 가구에 좀 집중을 해서 앞으로의 아이템을 좀 설계해서 나가자 라는 생각을 했었고, 이번에는 또 이제 홀을 매장에 대한 상권에 대해서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홀은 아까 이제 배달 상권은 번외로 홀은 두 가지가 있어요. 크게 목적 상권과 수요 상권. 이 수요 상권 이런 건 또 항아리 상권 이렇게 부르기에 따라 조금 다르지만 큰 틀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목적 상권이라는 거는 불규칙한 사람들, 예를 들면 우리 청담동, 압구정 로데오, 이태원 경리 단길, 놀러 가는 곳, 데이트하러 가는 곳, 사진 찍으러 가는 곳, 이런 곳이 약간 목적 상권이다. 이런 데에는 어떤 메뉴가 어울릴까요? 어떤 메뉴가? 예를 들면 잘 알고 있는 울프강 스테이크. 데이트하러 가는 거 맨날 안 가잖아요.
뭐 예를 들면은 뭐 바베큐집, 뭐 어떤 막 크게 하는 바베큐집, 뭐 이런 아이템들이 어울린다는 겁니다. 이 상권에는. 우리 이태원 뭐 경리단 이런 데 뭐 김밥 천국 가서 먹습니까? 안 먹죠. 아이템 잘못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상권에 대한 공부를 꼭 좀 하셔야 된다. 자, 수요 상권. 이런 데는 유동인구가 굉장히 풍부한 곳이에요. 예를 들면 뭐 오피스 상권, 독산역 이런 데가 되겠죠. 독산역 데이트하러 안 가잖아요. 근데 대신에 거기는 우리 IT 회사원분들이 엄청나게 많기 때문에 항상 오는 곳 사람들이. 그리고 강남역은 여러 가지 상권으로 좀 나뉘는데 뭐 삼성전자 있는 쪽 이런 데가 이제 좀 수요 상권이다 라고 보시면 되고, 이런 수요 상권에는 국밥집, 김밥 천국, 뭐 햄버거집, 뭐 덮밥 짜그리집, 뭐 이런 메뉴가 잘 어울리게 된다 라는 내용입니다. 자, 이제 목적 상권과 수요 상권도 잘 알았고 내 아이템도 정했고, 자, 근데 우리가 돌다리도 두들겨보고 가야 되잖아요. 자,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내 아이템을 하고 있는, 내가 지금 상권도 정했고 내 아이템도 정했어요. 그럼 그 상권에 있는 내 아이템과 유사한 매장을 한번 찾아가 봅니다. 근데 뭐 옛날에는 뭐 그 앞에 있는 유동인구를 뭐 똑딱이로 재라, 뭐 다 써라, 그건 좀 약간 시간 낭비인 것 같고, 저는 항상 좀 지름길 이런 걸 좋아합니다. 그래서 제가 보니까 2시 정도에 가면 점심 매출을 알 수 있고 8시 정도에 가면 저녁 시간이 끝난 매출에 대해서 알 수 있는데, 2시 정도에 가서 뭐 음식을 먹어보고 뭐 경쟁사 분석도 해봐야 되니까 내 아이템과 비슷한 그 경쟁사 아이템을 먹어보고 영수증을 보게 되면 뒤에 다 번호가 나와요. 번호가. 그러면 예를 들어서 뭐 저희 매장으로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저희는 뭐 12,000원짜리를 파는데 뭐 2명이서도 가고 3명이서도 가고 혼자도 먹고 이러니까 뭐 객단가 18,000원, 9,000원 정도 나올 거란 말이에요. 점심시간 끝나고 2시에 갔는데 뭐 번호가 76번이었다. 그러면 객단가 18,000원을 곱하면 대략적으로 여기는 점심시간에 100만 원을 파는 매장이구나. 그럼 내 매장이 어떻게 하면은 이 100만 원 정도는 좀 넘을 수 있겠구나 라고 돌다리를 좀 두들겨보고 갈 수 있다는 겁니다. 마찬가지예요. 저녁 8시에 가면 그 번호 그 영수증만 보면 내 매장의 매출을 대략적으로 예측을 손쉽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것도 반드시 창업하기 전에 알고 가면 좋다. 자, 다음은 이제 우리 가게를 운영하는 전략이에요. 뭐 돈이 엄청나게 많으시거나 뭐 진짜 자금이 막 넘쳐가지고 감당이 안 된다 이런 분들은 이렇게 안 하셔도 되는데, 그런 게 아니라고 하면 네이버 플레이스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 홀 매장은 이 네이버 플레이스가 거의 다다 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왜냐면 우리가 뭔가 먹고 싶을 때 다 네이버에 검색하지 않나요? 물론 뭐 유튜브에도 검색하고 인스타에도 검색하고 하지만은 목적성 자체가 조금 다르다. 네이버는 진짜로 우리가 맛집 뭐 맛집이나 이런 걸 먹기 위해서 검색하는 곳이다. 그러니까 네이버 플레이스를 시간을 들여서 꾸며야 되고 리뷰도 해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되는데, 이걸 어떻게 해야 하면 좋을까라는 내용인데, 우리가 이제 홀매장을 운영을 한다고 하면 영수증 리뷰 이벤트를 좀 반드시 했으면 좋겠다. 제가 어떤 곳을 또 컨설팅을 갔는데 이거를 매장에 붙여놓으면 손님들한테 좀 구걸하는 것 같아요. 이게 어떻게 구걸입니까? 손님한테 정당한 가치를 주고 우리는 리뷰를 받겠습니다 라는 등가 교환입니다. 등가 교환. 절대로 뭐 구걸 같은 거 아니에요. 이게 쌓여야 내 네이버 플레이스 매장에 힘이 조금씩 쌓이는 겁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 이거와 같이 병행해야 될 게 블로그 리뷰. 블로그 리뷰가 보통 우리 업계에서 건당 2만원, 3만원 정도의 비용을 내고 해요. 근데 아까 우리 장부대장처럼 리뷰 노트라는 또 그런 회사가 있습니다. 여기는 제가 예를 들어서 3만원 정도의 쿠폰을 주고 그 블로거들을 모집할 수 있는 거예요. 공짜로. 그러니까 그 블로거를 모집하는데 비용은 들지 않는 거죠. 다만 3만원 정도의 혜택을 줄 수 있는 쿠폰을 줘야 그 사람들이 온다. 근데 3만원짜리 쿠폰 줘봐야 원가는 만원밖에 들지 않았다는 거예요. 내 매장에서 원가율은. 그러니까 이걸 꼭 반드시 병행을 해라. 한 달에 10개 정도만이라도. 그리고 이 블로그 리뷰를 하면서 가장 중요한 게
자비스라고 있어요. 자비스가 뭐냐면 지금 다들 핸드폰 있으시잖아요. 카카오톡에 자비스라는 친구 추가를 하게 되면 내가 원하는 키워드를 검색하면 바로 키워드 검색량이 바로 나옵니다. 뭐 프로그램 깔 것도 없어요. 그냥 플러스 친구 등록하시면 됩니다. 이거 꼭 활용하세요. 나중에 기억 안 납니다. 여기에다가 이제 키워드를, 내 매장과 관련된 키워드를 검색해서 찾아야 되는데 어떤 키워드를 찾냐? 또 대부분 잘 모르시는 분들이 무슨 막 맛집 이런 거 찾으면 경쟁률이 너무 높아요. 처음 장사하신 분들이 그 키워드를 절대 뚫을 수가 없습니다. 뭐 블로그 리뷰 뭐 한 달에 1000개씩 할 거야 이러면 가능한데 그게 아닌 이상 뚫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중 키워드, 예를 들면 키워드 검색량 5000개 정도를 한 5개 정도 찾으셔서 이 블로그를 쓰시는 블로그 리뷰어한테 그 키워드를 주세요. 이 내용이 들어가게끔 블로그 써주세요. 그러면 이 네이버 알고리즘이 그런 거를 또 인식을 하면서 그러면 강남역 혼밥 뭐 이런 거는 강남역 맛집보다 좀 적잖아요. 그럼 그 혼밥에서 3위로 랭크되게 계속 디벨롭이 되는 겁니다. 네이버 플레이스가. 그러면서 고객 리뷰도 달리고 블로그 리뷰도 계속 작업이 되고 우리 사장님이 거기에 댓글도 달면서 그 댓글에도 강남역 혼밥 짱이 되겠습니다. 이런 것 자체가 그 키워드가 계속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는 1등 매장이 되겠죠. 그 키워드 안에서는. 일단 그 키워드를 먹고 나서 맛집으로 가든 해야 된다. 처음부터 뭐 맛집 키워드로 갈 수 없습니다. 알고 계셔야 돼요. 자, 그리고 요새 뭐 LSM 마케팅, 뭐 로컬 소셜 마케팅 이런 좀 전문 용어 쓰면서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냥 간단합니다. 우리 동네에 알릴 수 있는 제일 좋은 방법으로 마케팅을 해야 된다. 어떤 게 있냐면 가장 좋은 거는 저는 당근마켓이나 인스타라고 생각을 해요. 금방 말했던 네이버 플레이스랑은 좀 다른 개념입니다. 네이버 플레이스는 좀 고객들이 검색을 해서 오는 경우고 이 인스타와 당근마켓은 여기 근처에 있는 사람들, 내 해시태그를 보고 나를 팔로우하는 사람들을 이 모객을 계속 모아갈 수 있는 거예요. 이걸 통해서 공짜로 이벤트도 할 수 있고 우리 매장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또 보기 때문에 인스타 같은 경우는 이 타겟팅 광고라는 게 있어요. 뭐냐면 예를 들어서 내가 반경 500m 안에 있는 사람한테만 이 홍보를 하고 싶어. 그럼 그 핀만 갖다 꽂으면 500m 안에 있는 사람한테만 뜨게끔 할 수 있습니다. 점심시간에 우리 직장인분들 다 핸드폰도 보고 하잖아요. 그때 뜰 수 있게끔 할 수 있고 금액도 내가 조절을 할 수 있고 반경도 조절을 할 수 있고 굉장히 좀 똑똑하게 이용하면 굉장히 가성비가 좋은 광고 방법입니다. 그리고 당근마켓. 당근마켓도 그냥 게시물 인스타 뭐 하나씩 올리면서 같이 올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걸 보고 이게 다 근처에 있는 사람들이 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보면서 나를 팔로우하는 사람들도 찾을 수 있고 나중에 내가 신메뉴를 개발한다든지 뭐 아니면 어떤 상품 어떤 뭐 제가 재료를 싸게 가지고 왔어요. 그럼 그걸 통해서 또 이벤트를 해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을 시도해 볼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다. 이런 무기들을 장착을 해야 이 치열한 전쟁터에서 살아남을 수 있다 라는 내용이고 그 다음 또 락인 효과. 제가 이거를 좀 준비한다고 또 이 전문 용어들을 좀 공부를 했습니다. 뭐냐면 이해가기 쉽게 설명드릴게요. 우리 쿠팡 보면 한 번 쓰면 계속 쓰잖아요. 한 번 쓴 사람이 계속 매장을 와야 되거든요. 그게 단골이라고 하죠. 어떤 방법이 있을까? 저희 이제 덮밥자그리 같은 경우는 구매를 하시면 적립률이 7%예요. 7%. 7% 굉장히 좀 많아 보이죠? 근데 사실 제 입장에서는 그렇게 많지 않은 적립률이에요. 왜냐면 15번 먹어야 한 번 주는 거예요. 15번 먹어야. 15번 먹어야 한 번 주는데 그마저도 내 입장에서는 원가가 3,000원 뿐이 안 들어가요. 15번 먹은 사람한테 3,000원 주고 생색 내는 겁니다. 그리고 계속 재방문하는 고객들은 이 적립금이 계속 쌓이니까 계속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리고 법인카드 와서 들고 와서 적립하는 맛도 있고 이게 쌓여있는 분들은 또 다른 가게를 간다기보다 이것도 쓰러 오는 맛이 있고 그러다 보면 계속 재방문이 일어날 거고 재방문하는 사람이 신규 고객을 데리고 올 거고 신규 고객도 적립률이라든지 뭐 도장이라든지 그런 거에 맛에 한번 길들여지면 계속 오게 될 거다 라는 게 이제 약간의 이 우리 고객들을 락인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계속 재방문 고객들이 늘어나면 이 단골들은 약간 우리가 복리라고 생각을 해야 돼요. 복리. 계속 쌓이게 됩니다. 계속 신규를 데리고 오고
그러면 망하지 않는 가게가 형성이 된다. 계속 쌓아요 가겠죠. 뭐 이게 하루아침에 쌓이는 건 절대 아닐 겁니다. 3달, 6달, 1년 이렇게 계속 쌓아가는 겁니다. 꼭 제가 지금 말씀드린 내용들은 홀매장을 하시는 분들이면 반드시 다 해야 되는 거다. 제가 핵심들만 잘라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이제부터는 이제 공통된 배달 매장을 하든 홀 매장을 하든 공통된 내용입니다. 스토리텔링, 우리 가게가 어떤 가게인지, 누가 운영하는 가게인지 내용이 있어야 되는, 이 가게에 내용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컨설팅을 한 건 하러 갔었는데, 아니 이분이 이태리에서 15년 동안 요리 경력을 쌓고 온 분인데, 아니 그 매장을 갔더니 아무것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이분이 그 얘기를 저한테 하기 전까지는. 그래서 이거를 왜 도대체 가게에다가 안 써놨어요? 이태리를 있다 왔으면 이태리 학교를 다닌 졸업장이라든지 뭔 수료증이라든지 뭐라도 있을 건데 이거라도 붙여놓고 그런 스토리를 적어서 나는 이태리에서 뭐 이렇게 15년 경력을 했습니다. 뭐 그렇게 유명하지 않더라도 그 소비자들이 잘 압니까? 뭐 어디 뭐 미슐랭 3스타에 있다 뭐 잘 압니까? 그냥 그게 스토리가 중요한 거지, 그 사장님에 대한 스토리가. 그래서 제가 물어봤더니 부끄럽다는 거예요. 내 스토리를 적어놓는 게. 참 사실 제 입장에서는 어이가 없었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어떠한 스토리라도 내가 갖고 있는 사장님들만의 스토리가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그 스토리를 반드시 고객이 알게끔 배달 플랫폼이 됐든 네이버 플레이스가 됐든 가게가 됐든에 적어놔야 된다. 없으면 어거지로라도 만들어라. 뭐 예를 들면 저희 1992 덮밥 짜글이, 제가 느꼈던 건 이제 약간 1992년도부터 이어져 내려왔다라는 메시지를 좀 주고 싶었는데, 어떻게 보면 사기 같잖아요? 하지만 사기가 아닙니다. 제가 92년생이에요. 이런 스토리를 만들어내는 거죠. 제가 92년생, 대표가 92년생인데 전라도 놈이고 어렸을 때부터 할머니가 짜글이를 만들어 주셨다. 그걸 계승해서 지금의 이 브랜드가 탄생했고, 계속 나는 이 짜글이를 전라도 스타일로 내가 추구해 나가고 싶다 라는 정도의 스토리, 이거는 누구나 다 만드실 거예요. 그렇게 만들어서 고객에게 어쨌든 믿음을 줄 수 있는 하나의 방법으로 반드시 활용을 해야 된다 라는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또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고객과 소통해라, 이거는 뭐 네이버 리뷰가 됐든 배달의 민족 리뷰가 됐든 인스타 댓글이 됐든 당근 마켓이든 리뷰를 달고 뭔가를 하면서 소통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소통을 항상.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배달의 민족 어플도 제가 왜 공부를 해야 되냐고 하면 요새는 몇 번 시킨 고객 이렇게 나와요. 7번 먹었다? 7번 주문한 고객 이렇게 나옵니다. 그럼 그분한테 쿠폰을 또 우리가 줄 수도 있어요. 그러면 그분 댓글에, 그분이 리뷰를 남겨주셨으면 그분 댓글에 8번째 주문을 해주셨네요. 뭐 3,000원짜리 쿠폰 드리겠습니다. 줘요. 그럼 그걸 보는 소비자들도 여기는 이 사람이 몇 번을 먹었는지도 아는 가게네. 그런데 쿠폰도 주면서 챙겨주네. 이런 것들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그 가게가 살아있는 가게다 라고 생각합니다. 자,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일일보고랑 월 마감. 장사하시는 분들 중에 제가 월 마감 하시는 분들은 좀 많이 봤는데 일 마감을 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이 없더라고요. 오히려 대기업 직장인분들이 잘해요. 오히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일 마감을 할 줄 알아야 이날 우리의 식자재가 얼마를 썼고 인건비가 얼마나 나갔고 오늘 매출이 어땠고 오늘은 비가 왔구나, 객단가도 우리가 얼마구나, 이런 거를 알 수 있고 하루하루 데일리로 이걸 해 나가야 객단가가 좀 낮은데 좀 객단가 올릴 수 있는 방법들을 해야겠다, 이런 하루하루의 목표가 생긴다는 겁니다. 귀찮지만 어떤 목적성을 가져야 되냐, 하루하루 발전할 수 있는 목표를 갖기 위해서 습관화를 해야 된다. 이런 거를 한 2년 정도 꾸준히 하면 어떤 매장을 가든 대충 보입니다. 여기 매출 얼마겠구나, 여기 대충 순이익 얼마 나겠다. 월세만 알면 그냥 그 통밥이 거짓말이 아니고 한 10초면 굴러갑니다. 그러니까 이것들을 계속 꾸준히 해야 이 내공이 쌓인다. 이 사장님들의 내공. 10년 장사해도 똑같은 분들이 있어요. 이런 거 안 해서 그렇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들을 계속 꾸준히 해 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월 마감. 월 마감도 왜 중요하냐면
자, 이걸 보면 인건비가 튀었는지 안 튀었는지를 알 수가 있고, 식재료비가 올랐는지 안 올라갔는지, 전월 대비 뭐가 올랐는지. 식재료비가 올랐으면 아 그럼 올랐구나. 그럼 아까 말씀드린 애호박 대신 주키니를 써야겠다. 속당근을 쓰지 말고 뭘로 바꿔야겠다. 대파를 인터넷으로 시켜봐야겠다. 아니면 뭐 계란 전문 계란만 납품하시는 분으로 바꿔야겠다. 이런 계획들이 나온다는 겁니다. 일마감과 월마감을 해야지. 그냥 가만히 장사만 하고 있으면 이런 계획들이 갑자기 생기지 않아요. 이런 걸 항상 데일리로, 월로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시간이. 자, 그 다음은 이제 원가 계산하는 방법입니다. 원가 계산하는 분들을 모르시는 분들도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이거 그냥 굉장히 간단합니다. 예를 들어서 삼겹살이 1kg에 10,000원이다. 라고 하면 100g은 얼마죠? 1,000원이죠. 이 재료에 1,000원이 들어간다? 그리고 뭐 찌개를 만드는데 뭐 양파 들어가고 뭐 간장 들어가고 뭐 들어가고 이게 몇십 리터 나온다. 근데 이게 뭐 한 40리터가 나오는데 뭐 10,000원이다. 뭐 이러면 그거를 들어가는 양만큼만 나누면 그 금액이 나와요. 그것들을 다 더하면은 이렇게 이제 원재료비가 나오고, 이걸 우리가 지금 판매하고 있는 가격이 판매가가 된다. 이거를 나누면 원가율이라는 게 나온다. 이 원가율은 요식업에서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원가율이 40%가 만약에 넘어간다고 하면 뭐 프랜차이즈를 선택할 때든 장사를 할 때든 중요하다는 내용들입니다. 원가율이 40%가 넘어가면 조금 위험할 수 있습니다. 팔면 팔수록 힘들어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원가율 굉장히 중요하고, 원가율을 계산하는 방법을 한번 적어놓고 이렇게 적용을 하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 시그니처 메뉴. 내 가게의 시그니처 메뉴가 뭘까?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시죠. 물론 어느 정도 기획을 해서 하는 경우들도 많이 있어요. 근데 그 기획을 한 메뉴가 과연 소비자들이 원하는 메뉴일까? 라는 걸 한번 우리가 점검을 해볼 필요성이 있다. 뭐 제 예시로 말씀을 드리면, 물론 덮밥 짜글이니까 짜글이는 당연히 시그니처 메뉴로 가지고 갈 거야 라는 게 있었지만, 뭐 시그니처 메뉴가 한 개만 있을 수는 없잖아요. 뭐 2개, 3개 이렇게 될 건데, 어떠한 덮밥 메뉴가 시그니처 메뉴가 될지는 저도 몰랐습니다. 저도. 이 말을 왜 드리냐면, 이 시그니처 메뉴라는 거는 손님들이 좀 결정을 해주는 부분이 어느 정도 있다. 내 생각은 그냥 내 생각일 뿐이고, 그게 시그니처 메뉴가 아닐 수도 있고, 괜히 그 메뉴에 힘들이느니 소비자들한테 어느 정도 맡기는 것도 방법이다. 그렇게 하면 제일 점유율이 많은 메뉴가 있을 겁니다. 그게 시그니처 메뉴로 디벨롭하기도 제일 좋을 거다 라는 내용이고, 자, 이것도 보시면 저희가 지금 1위가 짜글이, 뭐 2위가 마요 육회인데, 이거는 10개의 메뉴 중에 한두 가지는 매번 신메뉴를 교체를 하거든요. 그걸 왜 그러냐, 마야고추장 돼지두릅밥이 원래는 2위 메뉴였어요. 시그니처 메뉴였죠. 자, 이 뒤에 보시면. 근데 원가율이 좀 높은 거예요. 짜글이 대비해서. 그럼 이거를 좀 교체를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이런저런 테스트를 하다가 결론적으로는 바꿨습니다. 시그니처 메뉴를. 소비자들이 가장 좋아하는 메뉴가 바뀌었다는 거예요. 이거는 원가율이 27%. 자, 그러면 우리 매장은 똑같은 매출을 내면서 소비자들한테 더 만족한 가치를 주고, 내 입장에서도 원가율이 더 낮기 때문에 이익이 더 많아졌다. 지금까지의 내용들을 계속 접목을 하면서 시도를 하다 보면 이렇게 할 수 있다 라는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정리를 하면 이 시그니처 메뉴는 절대로 원가율이 40%가 넘어가면 안 된다. 40% 미만이어야 됩니다. 원가율이 낮아야 돼요. 40% 넘어가면 팔면 팔수록 매장이 작살을 할 수 있어요. 그 부분을 분명히 인지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상한 객단가가 낮은 미끼 상품으로 시그니처 메뉴를 만들거나 이러면 절대로 안 됩니다. 팔면 팔수록 매출도 안 나오고 손해예요, 손해. 자, 그리고 시그니처 메뉴가 자리를 잡았으면 좀 가장 눈에 보이는 곳, 그게 더더욱 앞으로 더 잘 팔리고 내 가게의 시그니처 메뉴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된다. 그리고 그 메뉴를 자리를 잡았으면 계속 디벨롭을 해야 돼요.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우리 프랑스 뭐 미슐랭 이런 데 가면 한 메뉴만 30년 하고 막 그래서 3스타 받은 데들이 있어요. 그 정도로 이 시그니처 메뉴가 자리 잡으려면 그 정도 노력이 들어가야 된다라고까지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좀 정리를 하자면,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건데 제가 10년간의 노하우가 다 담겨져 있는 엑기스다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어떤 내용이냐? 자, 말씀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우리가 음식점이 요새 뭐 맛만 있으면 됩니까? 아무리 맛있어도 뭐 인테리어 별로고 상권 별로고 서비스 별로고 뭐 홍보 안 돼 있고 이러면은 거기도 2년 안에는 망해요. 자, 그게 무슨 말이냐? 이 매장이라는 거는 이 밸런스가 굉장히 중요하다. 밸런스. 자, 예를 들어서 저는 이거를 제 지표상에 80점을 넘으면 2년 안에 망할 확률이 거의 제로에 가깝다 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도 이걸로 계속 저를 한 번씩 체크를 하고 제가 어딘가를 컨설팅을 갈 때도 그 사장님에게 직접 해보시라고 합니다. 자, 직접 본인 매장을 채점해 보세요. 대부분 50점, 뭐 40점, 60점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뭘 해야 되는지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어떤 매장이 있어요. 근데 이 매장은 맛은 괜찮아. 맛 한 18점 정도야. 근데 막 엄청 맛있는 건 아니고 18점. 자, 그 다음에 서비스 점수. 직원들도 친절하고 서비스도 나름 괜찮은 것 같아. 앞치마도 갖다 주고. 그래서 한 13점. 인테리어도 막 엄청 대단한 인테리어는 아닌데 충분히 컨셉과 맞게 가지고 갔다. 13점. 지금까지 6점 깎아 먹었습니다. 그리고 상권도 뭐 한 이 정도면 10점 정도? 뭐 완전 A급은 아니지만 B 정도는 된다. 10점 정도는 줄 수 있겠다. 그리고 기타 홍보도 이 사람이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렸던 그 모든 내용들을 다 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래 뭐 한 20점 후반대 이러면 그 매장은 80점을 넘어가게 됩니다. 80점을 넘으면 안 망해요. 그 가게가 2년이 지나도 절대로 망하지 않고 있어요. 그런데 맛 20점이고 서비스도 만점, 인테리어도 최고예요. 최고. 상권도 완전 최고고, 근데 홍보 아무것도 안 한다? 2년 안에 무조건 망합니다. 그러니까 이 내용이 진짜로 거의 최종적인 엑기스니까 이것들을 내 매장에 반드시 계속 적용을 하면서, 그러면 맛 점수는 18점이 됐으면 19점이 됐으면 더 이상 맛에는 힘을 쏟지 말라는 거예요. 차라리 그 맛에 힘을 쏟는 시간에 서비스를 개선하든 인테리어를 조금 변경을 하든 아니면 마케팅의 달인이 돼서 마케팅에 조금 더 노력을 기울여라, 이런 내용입니다. 제가 좀 말하다 보니까 화를 내는 것 같은데 화난 게 아니고요, 좀 진짜로 진지하게 중요한 내용이니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이제 조금 이따가 Q&A도 받고 할 건데 한번 말씀을 더 자세하게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어쨌든 제가 지금 요식업을 한 10년 정도 하면서 살아왔었는데 이 요식업을 하면서 가장 중요한 거, 뭐 요식업뿐만은 아니겠죠. 내 장사, 내 사업을 하면서 가장 중요한 거는 누구나 제 주변에도 뭐 어느 정도의 성공을 이루신 분들, 밑바닥부터 막 기어서 올라오신 분들의 특징 중에 하나는 한 3년 정도는 진짜로 내 자신을 갈아 넣었다. 그 업에 3년 정도 최소, 진짜 뭐 쉬는 날 이런 거 없습니다. 뭐 주 100시간 해야 돼요. 이렇게 한 3년 정도는 갈아 넣을 각오가 됐다 라는 분들이 창업에 도전을 하셨으면 더 좋겠고, 그런 3년의 시간이 지나면 어느 정도 내공이 쌓이면서 조금 더 수월하게 갈 수 있는 방법들이 보이기 시작할 겁니다. 이런 제가 말씀드린 것들을 꾸준히 실행을 했다고 하면 그 정도의 각오로 좀 입문하셨으면 좋겠다라는 내용이고, 이것도 제가 하나 어디서 좀 가지고 와봤는데, 이 비행기가 이륙을 할 때 전체 연료의 한 50% 정도를 전부 다 쓰고 날르기 시작한다고 해요. 그리고 심지어는 착륙할 때는 뭐 기름을 버리기도 한다고 하더라고요. 이 승객 무게들 때문에 착륙을 하는데 좀 위험할 수도 있으니까. 이런 것처럼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한 3년 정도는 진짜 어느 정도 이륙을 하기 전까지만 뛰어놓으면 그 다음부터는 조금 더 편하고 조금 더 순조롭게 항해할 수 있을 것이다. 저도 그래 왔었고 우리 앞으로의 선배님들도 다 그랬던 것 같고, 여러분들도 충분히 그럴 수 있는 자격이 있다 라는 말을 끝으로 이번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잠깐 한 1분만 쉬고 Q&A 받겠습니다. 창업하고 싶다면 해야죠. 근데 도대체 어떤 창업을 해야 할지 막막하시죠. 야식으로 먹기 딱 좋은 치킨 창업, 구수한 한식 창업, 연인과 먹기 좋은 디저트 카페 창업까지. 그 외에도 창업 아이템이 이렇게나 많은데 어떻게 해야 하냐고요? 원하는 창업 종류, 원하는 창업 방식 어디서? 바로 프랜차이즈 창업 박람회에서 성공하자, 해보자, 사장 되자. 자, 이제 오늘부터 사장님으로 모실게.